제게 추석 명절은 밥상이 아니라 20년 묵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주부 박선화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가장 잔인한 잣대, 학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 박선화에게 고졸이라는 학력은 남편과 아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압박은 달랐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20년이 넘도록 제 목을 죄어왔고, 저는 늘 숨이 막히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명절 아침부터 그 20년의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오늘은 참으로 햇살이 좋은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의 집에서는 정겹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전을 부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즐겁게 웃는 이웃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짓누르는 듯 느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그 무게는 제 고졸 학력에 대한 지독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그 압박은 늘 아들 지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지호가 신우이 최은경의 아들 장민준, 그 잘난 서울교대 다니는 조카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낮아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특히 재작년 지호가 지방대에 합격하고 민준이가 서울교대에 합격했던 그 명절 이후 제 명절은 완전히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며칠 동안 저는 이미 밤잠을 설쳤습니다.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할지, 시어머니, 김복래 여사님은 또 어떤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실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의 굴욕을 겪고 3년간의 치열한 도전을 감행해야 했던 저의 사연을 모두 풀어놓으려 합니다. 과연 저는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 자신만의 통쾌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늘 무거웠지만 유독 그날의 명절 아침은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감보다 마치 제가 곧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날인 것처럼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박선화는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김복래 여사님은 자식들의 좋은 학벌을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셨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첫인상은 왁자지껄한 다른 명절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집안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는 마치 공부하는 집의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 또한 매우 고즈넉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모든 환경과 기운 자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운과 평온함이 제게는 오히려 너희 아들 지호는 왜 이 집안의 격을 따라오지 못했느냐고 무언의 질책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20년 굴레의 시작점인 신우이 최은경이 거실 쪽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명품 가방의 진위를 확인하듯 저를 위아래로 길게 훑어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는 20년이 지나도 그 고졸이라는 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저는 20년 전 결혼 초기에 들었던 가장 잔인한 비수가 떠올라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 학력을 아쉬워하실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인걸요. 그러면서 제게는 똑똑히 들리도록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의 지능이 아들에게 유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호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이니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요. 제 아들의 미래 지능까지 단정 지어버린 그 말은 20년이 넘도록 제 심장에 박혀 녹슬지 않는 못이 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신우의 그 차가운 시선을 받자마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그 굴욕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이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현명한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는 늘 제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그 족쇄는 시댁에서만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의외로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학부모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몇 번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대학 시절 이야기나 전공 지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여했던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대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완벽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을 논할 때 저는 혹시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고 물어올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저를 보며 지호 엄마는 말이 없네, 전공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아한 시선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공부 못하는 엄마, 자식 교육에 한계가 있는 엄마로 낙인 찍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스스로를 숨쉬는 죄인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누이의 말처럼 저는 그저 아들 지호에게 짐이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학벌이라는 거대한 사회의 벽 앞에서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을 결심한 이유는 사회라는 거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졸업장은 저를 짓누르던 20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간이 될 자격증. 그것이 제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시댁 명절 아침 저는 그 자격증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들의 가치까지 결정한다는 잔인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봉투와 선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조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마치 훈장을 수여하듯 자랑스럽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게 필요한 거라더라. 민준이가 받은 것은 최신형 태블릿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태블릿을 꺼내 민준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순간 제 아들 지호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짐을 처리하듯 시선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호에게 봉투를 건네며 이거 받아서 용돈에 보태라. 얼른 치우라는 듯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호는 황급히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 최은경이 그 작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비웃고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뭐 그렇게 많이 주시려고요. 5만 원만 주셔도 충분해요. 지호는 공부에 쓰는 돈이 적잖아요. 굳이 민준이처럼 비싼 태블릿이 필요하겠어요? 매 자체가 다른데 급이 다르잖아요. 제 아들 지호가 받은 용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그 말, 뇌 자체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는 그 말은 제 아들의 천부적인 재능까지 들먹이며 지호의 가치를 단돈 5만 원으로 단정 짓는 결정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50대의 나이에 수능 제도전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5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최은경의 입에서 나온 뇌 자체가 다르다는 말과 함께 제 아들 지호의 미래에 찍힌 5만 원짜리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낙인을 떼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가장 먼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눈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고졸 엄마라는 꼬리표가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들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 굴욕을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남편 최우진 씨 옆에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능 다시 볼 거야. 남편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 하는 회의감이 역력했습니다. 나 3년만 시간을 줘. 대신 3년만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 더 이상 5만 원짜리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도 안 된다는 듯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비수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50대의 수능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각오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호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우리 가족의 굴레를 끊어낼 거야. 저는 50대의 나이에 수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노와 결심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날의 통보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날 지호가 20살이 되던 그 봄으로 먼저 아들 지호의 지방대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소식에 안도했지만 솔직히 말해 기쁨보다는 깊은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시댁에 알리는 것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최우진 씨는 마지못해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의 합격 소식은 그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 최은경의 일방적인 승전보가 터졌습니다. 조카 민준이가 서울교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아들의 합격은 침묵하면서 민준이의 성공에는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신우이 최은경은 마치 나라를 구한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결국 교사 나왔다. 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걸린 서울교대 합격 축하 현수막은 저와 지호를 향한 가장 노골적인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그해의 명절, 신우이는 저를 향해 지방대도 좋지만 역시 격이 다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격이 다르다는 말 한마디가 제가 당했던 5만 원짜리 용돈 굴욕과 최신형 태블릿 선물의 비참한 격차를 이미 23년 전에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이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평생 5만 원짜리 가치로 폄하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운명에 저는 저의 남은 인생 3년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이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댁 주방에 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최은경의 옆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몸은 주방에 있었지만 제 정신은 이미 3년 뒤의 수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은 제가 전을 부치고 시누이는 나무를 묻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조카 민준 서울교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귀에는 마치 지독한 비난처럼 꽂혔습니다. 시누이 최은경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이제 걱정 마세요. 교사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교사가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시누이는 마치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더 키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이 덕분에 이제 노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자식 학벌로 노후 걱정까지 덜겠어요? 형님은 노후 준비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고졸이라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내 아들은 지방대라 너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학벌과 대학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그까짓 거 내가 해주마. 내가 이 나이에 대학 졸업장을 따서 너희들의 그 오만한 잣대를 부숴주겠다. 내가 이 굴욕의 멍에를 끊어내고 내 아들에게 씌워진 낙인까지 지워버리겠다. 저는 주방에서 담담하게 전을 부치면서 3년 수험 생활의 독한 결심을 새겨주었습니다. 남편 최우진 씨의 냉담한 무시 속에서 저는 저만의 3년짜리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50대의 수험생에게는 가장 익숙한 집도 숨겨야 할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혹은 새벽녘에야 비로소 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위한 저의 공간은 주방 식탁의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서점에서 산 수능 개념서와 문제집을 펴고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험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적은 저의 몸이었습니다. 오래 공부하기에는 눈이 침침했습니다. 미세한 글씨로 가득 찬 지문이 눈앞에서 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코에 걸고 주방 스탠드를 문제집에 바짝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들 지호에게 비밀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2시까지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려던 아들 지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의 실패를 엄마가 대신 만회한다는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질까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가 먼저 변명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잠깐 잠이 안 와서. 하지만 지호는 제 말을 끊고 매우 침착하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더 공부하라고 하지 왜 엄마가 하는 거야? 지호의 그 한마디는 내가 엄마에게 짐을 줬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아들 지호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방을 지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조용한 뒷모습이 제게는 신우이의 조롱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5만 원짜리 엄마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시작한 저의 수험 생활은 남편 최우진 씨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지지하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끊임없이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잠든 새벽 시간을 사수하며 주방 식탁에서 공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일부러 거실로 나와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켰고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참고서를 덮게 만들려는 듯 가장 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이야? 집안일이나 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남편의 노골적인 방해와 비난은 저의 수험 생활을 2배로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최은경의 얼굴과 지호의 침울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의 최고점은 역시 수학 문제 앞에서였습니다. 20년 동안 손을 놓았던 수학은 제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머리를 박고 한없이 낙심했습니다. 50대 수험생인 저에게는 물어볼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저의 고졸 콤플렉스와 맞닿아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하나를 인생의 숙제처럼 붙잡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시 개념서로 돌아와 기초 개념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1시간, 2시간을 고민했고 심지어 일주일 이상을 계속 고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는 저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 속에서 문득 저에게만 있는 강점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선물해준 저만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새벽녘 주방 식탁에 앉아 지난 며칠간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처참했지만 국어 지문과 사회인문 영역 문제들에는 이상하리만큼 답이 보였습니다. 그 비밀은 저의 오랜 습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종이 신문을 읽고 매달 인문 교양 서적을 빌려 읽는 습관을 30년 이상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저는 제 문해력을 가장 큰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하여 모든 과목에서 개념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방 식탁 앞에 앉아 수능 개념서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비난, 시누이의 조롱, 아들 지호의 죄책감까지 모두 제 공부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희미하게 빛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3년 안에 서울 상위권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겠다.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와 급을 평가하는 시누이의 그 오만함과 굴욕을 내가 그들의 잣대로 부숴주겠다. 그렇게 저는 50대의 나이에 저를 짓누르던 20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3년짜리 숨겨진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의 3년 전쟁은 철저하게 비밀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의 비난과 시누이의 조롱을 피하려면 저는 제가 공부하는 사실 자체를 온 세상에 숨겨야 했습니다. 남편 최우진 씨가 잠든 깊은 새벽, 저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하여 주방 구석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란다에 저만의 비밀 공부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구석에는 쓰지 않는 빈 화분과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잡동사니를 치우고 그 위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 책은 늘 빈 화분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베란다에 나올 때면 저는 아침 운동으로 베란다에서 스트레칭 중이었다. 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 시간까지의 황금 같은 3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50대 주부에게 새벽 4시 기상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셨고 늘 다크서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조롱과 아들의 5만 원짜리 굴욕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 비밀스러운 베란다 공부방을 고독한 훈련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독한 훈련소에서 저는 20년의 굴욕과 싸우며 저만의 통쾌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수험 전쟁은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20년 만에 잡은 펜과 50대에 떨어진 기억력은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잠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뻣뻣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통증을 참기 위해 공부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기억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제 외웠던 영어 단어가 오늘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지능이 한계라는 시누이의 조롱이 떠올라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정말 늦은 걸까?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어와 공식을 다시 쓰고 다시 읽고 벽에 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단어를 외우고 다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단어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끈기와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머리가 안 되면 몸이 고생해야 한다는 각오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50대의 기억력은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강점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30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문해력이었습니다. 이 강점이 저를 수험 전쟁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처음 풀었을 때 저의 국어 영역과 사회 탐구 영역의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국어는 1등급, 탐구 과목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저는 신문과 인문 서적을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지문 이해력과 추론 능력이 젊은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는 개념 학습에 들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그 시간을 가장 약점인 수학과 영어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수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우이에게 통쾌한 내적 반격을 날렸습니다. 최은경, 너는 서울교대를 나왔을지 몰라도 나는 너보다 깊이 있는 사고와 이해력을 가졌다. 너의 아들이 태블릿으로 익힐 피상적인 정보보다 나는 30년의 삶으로 단련된 지혜를 가졌다. 저는 그 점수를 베란다 공부방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존심이자 3년 전쟁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30년 문해력을 발판 삼아 수학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1등급이라는 자신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3년 전쟁의 첫 해가 지나고 저는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쉼터에서조차 저는 고졸 엄마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독서실 쉼터에서 저는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 제 뒤 테이블에서 젊은 학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그들은 저를 보며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 또 왔네. 지호 엄마 아니야? 맞아. 지호 엄마. 우리 형이 저번에 그러던데 지호 엄마가 고졸이라 지호가 지방대 갔다고. 진짜? 와. 엄마 학벌이 진짜 중요하긴 한가 봐. 제 아들 지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의 죄책감을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신우이의 말이 이제는 지호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 채 저는 샌드위치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저의 이 굴욕적인 수험 생활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숨겨진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드디어 첫 번째 수능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장의 공기는 30년 전의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30년 문해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국어 영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국어에서 1등급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약한 과목, 수학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학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며 시간을 아꼈지만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 앞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분배에 실패였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가장 쉬운 문제 하나를 시간에 쫓겨 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시간만 10분 더 있었더라면. 그날 밤 수학 점수와 탐구 영역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최저점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좌절이었습니다. 남편 최우진 씨는 제가 시험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저의 실패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어 1등급이 찍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1년만 더 하면 내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어. 1년차 실패는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차 수험 생활은 마치 강철을 담금질하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비밀이 신우이에게 들키기 직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년차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저의 다크서클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 댁에 들렀다가 신우이 최은경과 마주쳤습니다. 최은경은 저를 힐끗 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어디 아프세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괜찮다.
잠을 좀 못 잤다고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듣자 하니 형님이 요즘 뭘 배우러 다닌다고요? 뭘 배우세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제과제빵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신우이 최은경은 비웃으며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님, 그 나이에 취미는 좋지만 현실을 보셔야죠. 돈 낭비 마시고 차라리 지호 취업 준비나 도와주세요. 형님이 임용고시를 볼 것도 아니고 대학은 무슨. 그녀는 이미 저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이라는 단어와 임용고시라는 말을 던지며 저를 떠보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임용고시를 볼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상상 범위 밖에서 너를 부숴버릴 것이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저의 2년차 수험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맹렬한 집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의 2년차 수험 생활은 남편과 신우이의 냉담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저의 아들 지호였습니다. 지호는 제가 새벽에 공부하는 것을 안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묵묵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베란다 공부방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고 해. 따뜻하게. 지호가 제 앞에 내려놓은 것은 따뜻한 캔 커피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심한 듯 건네는 따뜻한 캔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지호가 제 베란다 책상에 작은 비타민 박스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눈 침침하다고 했지? 비타민 어래. 열심히 해. 응원할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묵묵한 지지는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우이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아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너의 짐이 아니라 너의 자랑이 될게. 내가 준 이 비타민으로 엄마는 3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아들 지호의 묵묵한 응원 속에 저는 2년차 수능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차 수능에서 국어와 탐구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1년차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시간 분배에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고난도 문제를 풀다가 뼈아픈 계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험지를 내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저의 인연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시 실패인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신우이 최은경이 전화를 걸어와 저를 조롱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꼴 좋다 50대에 무슨 대학이냐? 그 나이에는 집안일이나 하는 게 한량처럼 노는 것보다 낫다. 한량이라는 단어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신우이의 그 조롱이 영원한 진실이 된다. 아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한량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한량이라는 단어를 당당한 합격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저는 그날 밤 3년차 수험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강한 분노와 함께 3년차 수험 생활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년차 수능을 100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아끼기 위해 독서실도 끊고 집에서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유료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 받았던 작은 루비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팔아 강의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 목걸이가 제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00일을 수학의 고난도 문제와 실수를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 동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단 하나, 시험에서 실수는 곧 패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험 실수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수학 공식, 탐구 자료 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함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루비 목걸이까지 팔아 이룬 3년의 노력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수능이 끝나는 날 저는 박선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3년 전쟁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모든 운명을 건 세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저는 다른 수험생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자존심,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걸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30년 문해력을 믿고 저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마침내 수학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뼈아픈 실패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계산 실수 예방을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적용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저는 루비 목걸이가 나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식을 세우고 침착하게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풀지 못한 문제 없이 마킹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합격의 눈물인지 해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3년 전쟁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이제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저는 루비 목걸이까지 팔아 친 저의 필사적인 각오에 합당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원했던 인서울대학의 합격자 발표 D-데이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긴장감이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숨도 못 쉬고 계속해서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 몇 초의 클릭으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저는 모든 감각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합격이 아닌 훨씬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합격 여부 예비 합격이라는 글씨와 함께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예비번호 9번이 떠 있었습니다. 예비번호 9번. 제 앞에 8명이 빠져나가야 제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구둥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우스도 키보드도 건드리지 못한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예비 9번이 저의 3년 전쟁의 최종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말입니다. 예비 번호 9번. 그 숫자는 저에게 만약에라는 지옥 같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공부했던 3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짧은 추가 합격 기간 동안 전화기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목걸이 줄을 꺼내 휴대폰 케이스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24시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목에 건 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대기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의 벨소리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올 때마다 광고 전화임을 확인하고는 몇 번이나 절망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추가 합격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예비번호는 9번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고 있던 휴대폰의 목걸이 줄을 힘껏 잡아당겨 끊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거실 소파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저의 3년 전쟁이 끝났다는 최종적인 포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탁에 앉아 3년간 저의 전쟁터였던 그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에는 수많은 풀이 흔적이 담긴 연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처럼 연필들을 하나하나 반으로 꺾었습니다. 연필이 꺾일 때마다 저의 3년 동안의 의지도 함께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누이에게 졌구나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연필을 꺾고 모든 것을 포기한 직후 거실 소파에 던져진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광고 스팸 전화라 확신했습니다. 온갖 험한 말을 쏟아부을 작정으로 저는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호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박선아 지원자님 되십니까? 입학팀이라는 세 글자에 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폭발 직전이던 분노와 짜증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긴장감과 혼란이 저를 덮쳤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원하신 사회복지학과 추가 합격 통보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합격. 사회복지학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비 9번이었다는 절망감을 떠올리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사기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니죠? 제가 합격이란 말이죠. 저는 흥분하여 직원에게 계속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제게 합격이 맞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20년 묵은 고졸의 굴욕, 3년 동안 겪었던 새벽의 고독, 시누이의 5만 원 조롱까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3년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포기 직후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보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자격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는지 합격 통보서를 받아든 그 순간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시누이 최은경과 시댁으로부터 고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5만 원짜리 굴욕은 제가 사회에서 가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 모든 차별과 고립감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통해 제가 겪었던 그 학벌, 차별의 고립과 같이 세상의 잣대에 억눌린 약자들의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이 전공은 제 굴욕을 승화시키는 가장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지우야.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인생은 절대 대학으로 결판나지 않아. 내가 지금 지방대에 다니고 있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절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마치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법이야. 내가 다니는 지방대에서도 너는 충분히 태산을 이길 수 있다. 내 학교의 다양한 학업 기회, 훌륭한 교수님, 방대한 학교 도서관 서적 등 내 주변의 자원들을 내 손으로 활용하면 돼. 제가 대학 졸업장을 딴 것은 제 아들 지호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그에게 인생의 재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년의 고통과 20년의 굴욕에 대한 최종적인 복수뿐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와의 최종 대결 전에 시댁의 가장 높은 벽이었던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아닌 평일 오후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명절의 북적거림과는 달리 시댁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께 지난 3년 동안의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새벽 4시에 독서실, 루비 목걸이를 팔았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말없이 저의 얼굴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과거 태블릿과 5만 원으로 지호에게 상처를 줬던 일에 대한 미묘한 후회의 그림자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오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추가 합격으로요.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찻잔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마루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 조각을 바라보시다가 이내 저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경악과 충격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열지 못하시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 고생을. 그 말씀은 저에게 너는 우리 집안에 굴하지 않고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굴욕을 시작했던 시누이 최은경과의 마지막 대결뿐이었습니다. 저는 최은경과의 대결을 앞두고 새로운 박선아로 완전히 태어나야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주눅 든 모습은 제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명절 주방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옷 대신 당당함과 격조가 느껴지는 새로운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 옷은 제가 3년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한 존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등줄기를 곧게 세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정면을 응시하는 당당한 자세가 제 몸에 배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최은경과의 최종 대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조카 민준의 자랑을 시작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가 5만 원 굴욕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키고 헛된 꿈이라며 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저의 3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담담하게 전을 부치면서 수년간 쌓아온 굴욕과 분노를 최종 승리의 카타르시스로 바꾸어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최은경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당당한 모습이 그녀에게 선전포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 쪽으로 향할 때 시누이 최은경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 새로운 옷과 다크서클이 사라진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최은경은 저에게 다가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노골적인 의심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옷을 훑었습니다. 형님, 오늘 옷 비싸 보이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셔서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혹시 어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강렬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경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예전처럼 저의 어떤 흠을 잡아 비난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봉래 여사님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은경아, 그만하렴. 형님 오늘 장거리 운전하고 왔으니 좀 쉬게 해드려라. 주방일은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한마디는 시댁에서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저를 향한 대우였습니다. 시누이 최은경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안의 질서가 변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고맙다는 듯한 눈빛 대신 여전히 당당한 시선을 던진 후 주방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은경, 이제 당신이 조카 민준의 자랑을 시작할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가장 높이 뛰어 올리는 순간, 저는 당신의 모든 오만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최은경은 저의 침묵과 여유를 견디지 못하고
온 가족 앞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조카 민준의 임용고시 준비 상황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고 은근히 저와 지호의 현실을 비꼬았습니다. 시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형님처럼 헛된 꿈 쫓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호는 어쩌시려고요? 이제 그 나이에 집안일이나 하시면서 마음 편히 사세요. 헛된 꿈, 시간 낭비. 저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짓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은 채 저는 새 옷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접어 보관했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최은경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그 하얀 종이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그 서류를 읽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최은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류의 가장 상단에 적힌 오호대학교와 합격 통지서라는 글씨를 읽는 순간 경악과 함께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최은경은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더 이상 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의 굴욕과 3년의 전쟁을 함축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의 헛된 꿈 덕분에 저는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당신의 그 세상에 당당히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호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지호에게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 값진 졸업장을 제가 선물했으니까요. 최은경의 얼굴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뇌나 급을 운운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합격 통지서를 내려놓았을 때 시누이 최은경은 20년 굴욕의 멍에가 끊어졌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은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김복래 여사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고 남편 최우진 씨와 아들 지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3년 전쟁은 가족 모두에게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오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30년 문해력과 3년 끈기로 모든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당한 인서울 대학교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꿔왔던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울 때마다 20년 전에 저 자신을 만납니다. 5만 원짜리 가치로 평가받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저의 과거.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의 고통이 비로소 타인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제 학벌이나 돈이 아닌 존엄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선아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당당한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